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죠. 그렇죠.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710 이제 세제 관련해서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이 변화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포지션, 즉 다주택자가 좀 더 각광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크게 보면은 공약이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5년 1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키우려고 그때 그 전에 있었던 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이제 새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만들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딱 만들었거든요. 네. 그 주임사 제도를 만들면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그런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기업형을 육성시키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좀 그렇게 작동을 했어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살려놓다 보니까는 다주택자 되는 것보다는 주임사자를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 판단을 하게 돼가지고 네. 주임사 등록이 2018년도에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2018년도에 상당한 주택가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주임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 규제를 하다가 2020년 710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거의 폐지하게 된 건데,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기준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임대 공급을 해야 임차료가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임대사업자 폐지가 이미 되고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이번에 이미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왜냐면 2015년부터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이미 취소됐던 분들은 다시 등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아파트에 살아나면은 재등록이 가능하시죠. 근데 등록을 할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세법을 또 봐야 되겠지만,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조정지역이 여전히 살아있을지 안 들어있을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냥 일단 방향성 자체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릴 거고, 네. 살림으로 인해서 과거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있었던 주택시장이랑 조금 비슷하게, 네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34평 이하로 주임사 등록했을 때 세세 혜택이 많다 보니까 네.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34평 가격이 한 42평 가격이랑 비슷하게 붙어버렸어요. 맞아요. 막 투자 수요가 34평 이하로만 가서 주임사 등록하면 되니까 네네. 막 그때 붙었거든요. 전용 8사까지 해줬나요? 네, 전용 8사까지 해줬죠. 전용 8사랑 공시 가격 6억 이하까지는 됐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공약상으로는 전용 60제곱미터이거든요. 네네.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투자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럼 60 초과부터는 이제 그냥 실수요라고 본다면은 60 네. 이하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59. 네, 전용 59제곱미터. 네. 전용 59제곱미터나 그 이하 네네. 가구 중심으로. 그래서 그쪽 가구들은 투자 수요가 좀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형주택 가격 강세가 좀 예상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소형주택 가격 강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풀어줄 테니까 네. 다주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무조건 부동산 가지고 돈 벌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예. 좀 디펜스를 해보자면. 네. 사실 지난 2020년에 임대차 입법을 좀 발의하면서 네. 임차료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차료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좀 붙어버리면 또 투자 수요가 붙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 안정화가 안 된 이유를 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네. 다주택자를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네. 똘똘한 채만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작년에 임대차 입법일 때 임차료 막 폭등할 때도 어쨌든 그 제도상에 있는 주택들은 임차료를 5%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소형주택 중심으로는 임차료 안정화 시키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 약간 또 조금 조삼모사이긴 한 게, 네네.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가가 올라가죠.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기업이 순수하게 임차를 목적으로
그냥 임차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데 네. 3기 신도시에 민간 택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해 가지고 공급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수하게 그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입형이 네네.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 건설로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좀 두고 소형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60제곱 이하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임차를 좀 싸게 갈 거니까 그렇게 네네. 깔고 나머지 그냥 순수 다주택자는 좀 세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까지 구제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주임사자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아하. 판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임대 줄 거 아니면 사지 마라.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약간 주임사 제도가 네. 부활을 하면 네. 전세가랑 이제 월세는 좀 낮아지는 거고 네. 매가는 올라간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건설이 있어야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없이 그냥 자가 50채, 임차 50채가 있는데 임차 수요가 한 10채 늘어났어요. 근데 네. 그걸 다주택자한테 기존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공급하라 하면은 자가가 40으로 줄어들면서 자가 수요가 강세니까 자가 가격이 매매가가 올라가고 네네네. 임차는 어쨌든 60가구 되니까 임차는 좀 안정화될 거잖아요. 이게 17년부터 18년까지 아니 15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흐름인데 네네. 이게 건설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건설령으로 있어야 10호를 10호에 신규 임차주택 공급자가 있어야 자가도 네. 50호, 임차도 60호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럼 주임사 제도가 부활되는 시점은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바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민특법상에서 그 아파트형 주임사를 법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다시 또 시간이 꽤 여소야대를 걸리네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초반에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거 법 네네. 통과되는 거냐, 뭐 시행령이냐 이런 거가 논란이 있을 건데,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막 이건 법이고 이건 시행령이고 막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컨셉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짜놨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밀고 갈 거잖아요. 네, 5년 네. 동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미리 소위 뭐 선 대응을 해서 좀 약간 리스크를 지면서 갈지 아니면 소위 후진입을 해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해결되는 거는 꽤 뒤에 진행이 될 거고 음. 뭐 시행령이나 어떤 것들은 좀 빨리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네, 건데 네.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좋을지 전체적으로는 민간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네네. 선제적으로 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하려 그랬었는데 그때는 재건축이랑 엮어가지고 하려 그랬어요. 저희가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그 일반 분양 나오는 거 전부를 기업한테 사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좀 살라 그랬는데 그 사업은 조합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데 네. 또 기업은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하고 뭐 리츠 만들고 해야 되니까 또 두 주체가 있어가지고 일정이 안 맞으니까 좀 네. 삐걱대다가 이제 한 60개 단지 정도가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 막 순차적으로 막 나오고 해서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거. 근데 문제는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을 하려면은 23년 이후고 늦은 거는 25년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그리고 준공까지 생각하면은 이것도 또 플러스 3년 더 해야 되니까 네. 한참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그냥 그 전에 이제 민특법 바꿔가지고 주임사부터 부활시켜버렸다. 네. 그러면은 아까 약간 조삼모사 같은 상황, 4대6 상황 펼쳐지는 그러니까요. 거고, 소형주택 가격 강세부터 먼저 빡 나오고, 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뭐부터 되는지, 같이 되는지, 따로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기간 동안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풀어줄 만한 그게 동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게 공급이 되는 게 결국 2023년부터 준공까지 따지게 되면은 네.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임대사업자 부활을 먼저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네. 특히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풀어준다 그랬으면 소형주택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지금 뭐 LTV나 DSR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 그래도 DSR 안 네네. 푼다 해도 네네. LTV 푼다 그러면 뭐 서울 외곽 지역에 뭐 4억대, 네. 20평형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그렇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임대는 네. 저희가 기본적인 50, 50호인데 네네. 10호는
민간 기업형한테 신규 건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매도 거꾸로 말하면 매매도 공급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임사 제도를 열어주더라도 매매 공급이 따라가게 되면 네네. 매매도 50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매를 늘리기 위해서 구도심의 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게 그 윤석열 정부 공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종장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종장에는 자가도 50이 60이 되고 그죠. 임대도 50이 60이 될 거예요. 네. 최종적인 상태는 현재는 50, 50호인데요. 근데 어느 게 먼저 가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굉장히 좀 초롱초롱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공급을 좀 봐볼게요. 구도심 주택 공급도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죠.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인데 일단은 순수 구도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겠대요. 네네. 그리고 순수 구도심에서도 재건축이 아니고 90년대 말에 건설된 그 용적률 꽉 찬 아파트들이 네, 있어요. 네. 이게 물량으로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때리면은 350만 채나 되는데 350만 채요? 네, 아파트로만 어마어마하네요. 350만 채 되는데 네. 저희가 일기 신도시로 알고 있는 5개 신도시 아파트는 30만 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이 없는데 그 노태우 200만 원 공급할 때 네. 170만 원 공급돼서 숫자는 훨씬 많은데 네. 신도시가 아니라 얘네는 신시가지였어요. 뭐냐면은 대전도 둔산지구 같은 네네. 그런 신시가지. 네. 그 다음에 뭐 광주도 이제 광산지구 뭐 이런 각 도시마다 제주도 전 제주 출신인데 네네. 신제주라는 게 노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이런 그 도시에 있는 신시가지들이었는데 이게 거대한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합산하면은 전국에 170만 채인데 그냥 신시가지로 퉁치고 일기 신도시는 5개가 좀 엣지 있게 등장하니까 네. 숫자는 30만 호밖에 안 되는데 일기 신도시 이러면서 엄청 네, 주인공 네, 네.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기 신도시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네. 그 30만은 가뜩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될 건데 나머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하겠다 이런 게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1기는 재건축, 나머지 한 320만은 리모델링.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면은 네. 건설하는 3년 동안 주택이 또 멸실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3년이지 한 3, 4년 멸실되니까 네. 그 건설하는 3, 4년 동안 주택이 감소해가지고 공급이 주는 거네. 이주수요 발생하고 이주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매매 전세 붙어가지고 투자 수요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거 두 개를 병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매 쪽 사이드 하나 하고 임대 쪽 사이드 하나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는 네. 이쪽은 제가 주임사 등록 부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쪽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네. 재건축 리모델링 할 주택도 다 나와 있잖아요. 9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들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에 예를 들면 경기 외곽에 가면은 25평 4억 원대 네.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90년대. 그게 일기 신도시라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기다려가지고 선취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주임사가 등록이 네. 살아난다고 하면은요. 그게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리모델링 하는 건 뭐야?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종국에는 소형 주택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왜냐면은 그 세제택은 주임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급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2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되게 그 매매 가격이 불안해질 요인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25평 사야 되는. 소형을 사야 되네요. 네. 지금 전 다 말했어요. 아니, 끝났어요, 저는. 아니, 이거 아니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4.6%,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의 다주택자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거 거래량을 좀 올리겠다. 이런 방향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반대로 이걸 묶어가지고 올라왔던 애들 있잖아요. 뭐 네. 지산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4.6% 시리즈들. 네네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뭐, 털라 말라, 이거 제가 그쵸. 얘기할 순 없지만은, 예. 컨셉추얼리, 그런 비주택이 뜬 것도 네. 2020년부터인데, 네. 2020년 710 정책이 발표가 되고, 아파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졌죠? 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조정지역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흐름이 약간
두더지 잡는 것처럼 그럼 비조정 지역에 네. 비아파트형 주임사 네. 이게 되니까 비조정 지역에 비아파트형 주임사를 하나 했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 그럼 주택형 말고 그럼 비주택으로 투자하자. 네네. 상가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네. 아니면은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라든가 또 오피스텔도 준공되면은 주택으로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분양권 상태 주택이 아니니까 네. 또 오피스텔도 대형 전이 오피스텔 맞는 아파트 데요, 전이 맞는 네 거. 아파트 또 네. 자기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그 꼼수 같은 걸 써가지고 그죠. 준공돼도 나는데 법인한테 임차 주겠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럼 일반 건물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오피스텔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아마 주임사를 부활시켜 주는 거가 되면은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바뀜이 약간 규제 지역의 소형주택 중심이 더 엣지를 각광 받겠죠. 그럼 당연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 네. 기준으로 지금도 제가 제가 알고 지내는 그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땅끝까지 네.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못 사니까 다른 거를 막 샀던 건데 이제 네. 살 수 있으니까는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네. 와, 그럼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이냐. 우리가 이게 서울 못 보니까 수도권 보고 수도권 맞아요. 못 보니까 지방 보고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서울을 만약에 너가 임사만 하면은 작은 평형 해줄게 사게 이런 해줄게.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지방 대장들 많이 오른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정책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안정화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면 이렇게 대응을 하곤 하는데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럼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현재 공약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규제 지역의 소형 주택 이게 가장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저도 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에 5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규제 때문에 네. 한 방에 점프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불편한 포지션이지만은 네. 실수요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가서 살 수 있죠. 네, 실수요자는 오히려 조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공약에서 큰 컨셉은 네. 좀 수도권 집중화를 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책을 많이 보면은 네네. 결국 균형 개발보다는 집적된 클러스터 효과의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넓히기보다는 좁히기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아까 저희가 2020년 이후에 21년, 22년에 났었던 그런 현상에서 이제 좀 이쪽을 잊고 이제 다시 안쪽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역세권도 고밀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도 풀어주고, 그 확실히 좀 약간 집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컨셉이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다주택 완화해주고 이렇게